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참지 못하는 지점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제 경우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조침병이 있다고 자조할 정도로 기다리는 걸 못해요. 보통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는 건 물론이고 줄 서서 먹는 식당은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사실 전 남자친구들과는 많이 싸웠어요. 제가 다른 건 그냥 별말 없이 넘어가는데 뭔가 기다리는 상황이 생기면 그걸 못 견뎠으니까요. 좀 봐줄 수 없냐서부터 유난스럽다는 말까지 언성 높이다가 헤어지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사실 연애 시작하면서 저는 이걸 못 견뎌요. 이건 너무 싫어요 라는 고백을 하고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몇 번 만나보더니 저한테 딱 이러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하시죠? 티가 나요? 사실 그 남자가 조금씩 마음에 들어 이제야 제대로 연애해보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전 남자친구들과 헤어지게 만들었던 이유인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마음에 딱 빗장이 걸리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이 문제 가지고 싸우겠구나 하면서 속이 상하던 그때 그가 이랬어요. 앞으로 제가 기다리지만 않게 노력할게요. 혹시 제가 좀 느리면 그때는 박수 딱딱 치면서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이 노래 알아요? 노동요처럼 그거 한 소절 불러줘요. 그러면 내가 딱 알아듣고 빠릿빠릿 움직일게요.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 말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용납이 불가능한 어느 지점이 있잖아요. 당신의 지점은 기다림이고 내 지점은 사실 좀 더 창피한 거예요. 나도 숨기고 싶고 너무 싫은 게 있는 사람이라 당신한테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걸 수도 있고. 그게 뭔데요? 제 질문에 그는 당장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무슨 폭탄 선언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했습니다. 혹시 지병이 있나 신용불량자인가 등의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던 그때 그의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한량의 남봉꾼.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극혐이야. 그 말을 하며 그는 마치 지독한 치부를 들킨 것 마냥 손까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또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량의 남봉꾼이라는 걸 돌려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당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혹시 뭔가 내가 더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자 그가 한숨을 푹 쉬며 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성격 급해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는 저도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가 말한 한량의 남봉꾼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였어요. 어린 나이에 그가 아버지 바람 피운 걸 직접 본 게 10번도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뻔뻔스럽게 네 엄마보다 10배는 예쁘고 설렌다는 말을 하곤 했대요. 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 저거 지 엄마 닮아서 순 반푼이야. 남자가 오는 여자 마다 않고 품고 가는 여자는 잡아채서라도 품어야 그게 사내지. 아이 저건 오는 여자도 벌벌거리며 보낼 놈이여. 어이구 반푼이 새끼. 오히려 그런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여자를 만나는 게 무섭고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서 모든 여자가 다 징그러웠대요. 뭐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죠. 어쨌거나 저는 그가 한량의 남봉꾼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트라우마로 더 성실하니 못 살 이유 없다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시누이, 시아주버님, 형님까지 나머지 가족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뭐랄까, 완벽한 퍼즐에서 딱 시아버님 한 사람만 빠지면 작품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군인 출신 저희 친정아빠가 워낙 무서우셨어요. 상견례 때도 그 덕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넘어갔죠. 원래 여기저기 찝적이며 잔사고 많이 치는 사람들이 넘사벽 카리스마를 만나면 힘 못 쓰고 쪼그라들잖아요. 저희 시아버지가 아빠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 만난 시아버지는 정말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정신병자처럼 며느리들도 자기를 남자로 멋있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줄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랑 결혼했지만 그래서 지금 참고 있지만 작정하고 꼬시면 너도 넘어올 거야 라는 태도 말입니다. 정말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는 게 아주 가관이었죠. 더 기막힌 건 그 주제에 시어머니를 아주 발가락에 떼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 진짜 보살 중에 보살 상보살이세요. 시아버지가 막말을 하고 어이없는 짓을 해도 한숨 한 번 안 쉬고 받아내고 참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부부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인사 갔던 날 시아버지가 이러셨거든요. 아이, 넌 신혼여행 가서도 네 마누라만 보고 있었냐? 아이고, 난 말이야, 응? 신혼여행 가서도 3박 4일을 매일 다른 여자를 안았어. 자고로 사내는 매력을 숨기는 게 아닌데, 아이, 하긴 저거 빙축 맞아서 어디 매력이나 있겠냐? 마누라는, 응? 여자와 여자 사이에 쉬어가는 정거장이야, 정거장. 딱 그 자리에 있는 정거장. 사실 저는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열흘도 안 된 며느리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도 시누이 남편도 두 시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도 그 말을 듣고도 무시하더라고요. 마치 시아버님은 투명인간이고 그래서 아예 안 들린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만 혼자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자 어머님이 얼른 저를 데리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서 토닥거리며 이러시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내 죄다. 저거 사람 아니니까 그냥 너도 귀 닫어. 그 예쁜 귀로 저 잡소리 안 들어가게 그냥 닫아버려. 우리 다 그러고 산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지하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사셔? 그냥 이혼하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사남매가 진짜 그 얘기를 20년 전부터 했는데 안 먹혀. 처음에는 자식들 다 결혼하면 이혼하겠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나까지 결혼하고 이혼하시라고 했더니 다 늙어서 뭘 하냐고 그냥 살겠다 하시더라고. 혹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러시나? 무슨, 우리 아버지 한 번도 돈 벌어본 적도 없어. 그나마 친가가 좀 살아서 쥐꼬리만큼 유산 받으신 거 있는데 그것도 나 어렸을 때 이미 다 날렸지.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순전히 엄마 혼자 꾸려오신 거야. 일도 하시고 투자도 하고. 사실 아버지 지금 엄마한테 기생해서 사는 건데, 아휴. 남편도 답답한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한숨만 푹 쉬더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1년 정도 된 후 저는 시아버지를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사람의 껍질을 쓴 짐승.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뻔뻔하고 어이없는 사람을 떠올린 후 그걸 곱하기 100 정도 하면 아마 그게 저희 시아버지일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막말하고 돈 가져가는 건 뭐 이제 너무 일상이라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멀쩡히 어머님이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옆에 여자 끼고 와서 너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시아버지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할수록 시아버지는 더 못되게 굴었고 저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안쓰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괴롭힘이 길고 고통이 길면 그게 그냥 무뎌지면서 일상이 되잖아요. 테러범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 중 테러범에게 사랑이나 동정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죠. 어느 순간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결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직장을 옮기면서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주얼리 세공사입니다. 대기업 주얼리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엄마가 하시는 금은방을 물려받으려고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리뉴얼하는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매장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물려받기 전 비는 시간 동안 저는 집에서 홀로 견딜 시어머니를 밖으로 불러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우울하고 어두웠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절 붙들고 하루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자식들보다 제가 낫다고 자기 엄마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나니 시어머니에게 좀 더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금은방을 리뉴얼해서 물려받고 새로 오픈식을 하는 날 어머님을 초대했습니다. 다른 사심 없이 그저 며느리가 능력 있게 일 잘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어머님께 귀걸이, 목걸이, 반지 세트로 진주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극구 예단 예물도 싫다, 너희만 잘 살아라 하며 숟가락 하나 안 받으신 어머니였어요. 당연히 이게 뭐냐고 펄쩍 뛰시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어머니, 진주가 가진 의미가 눈물이래요. 인어공주가 흘린 눈물이 파도에 엉기면서 진주가 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가진 사람들은 이후에 눈물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던데요. 이 진주가 내가 흘릴 눈물을 대신해서 기쁜 일만 생긴다니. 저 어머니께 이 진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에서 모든 대답이 읽혔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 고마움, 울컥함이 엉겨서 입만 실룩이시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제품에서 그제야 얼마나 아이처럼 우시던지. 그날 저는 두 형님과 시아주버님, 시누이의 전화까지 차례로 받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두 형님이 본인들이 챙기지 못한 거 챙겨줘서 고맙다고 어머님 드릴 금부치 세트 주문하셨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의 흐뭇한 시간으로 끝맺을 것 같았던 저의 호의가 이상한 사건의 문을 열 줄은 그때는 몰랐죠. 저희 식구들은 시아버지에게는 뭘 일절 자세하게 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 결심하고 남편 형제 자매들을 먼저 만나 인사하는 자리에서 큰 시아주버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재수 씨, 제가 듣기로는 결혼하고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시는 금은방 하실 거라던데 맞아요? 네, 옛날 느낌 나는 거 좀 리뉴얼해서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것들도 좀 팔고 하려고요. 제가 주얼리 세공 디자인 쭉 해오기도 해서 제가 만든 것들도 팔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재수 씨가 무슨 일 하는지 알게 하지 말아요. 네? 왜요? 아마 처음에 꼬치코치 캐물을 텐데 동네 슈퍼 같은 데서 파트타임으로 알바한다고 해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요? 제가 의아해하자 큰형님이 옆에서 좀 거드시더라고요. 말 들어. 우리가 다 겪은 게 있어서 그래. 나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말한 거 무시했다가 회사 옮겼잖아 결국. 회사를 옮겨요? 깜짝 놀라는 저에게 형제들은 돌아가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이더라고요.
어머님에게 돈을 한없이 뜯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무슨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라도 된 양 자식들 회사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주니 백수가 뭘 하겠어요. 마냥 저냥 그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어슬렁거리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딱 만나면 그때부터 돈 달라고 조르면서 행패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진짜 회사 사람들 창피해서 안 마주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바로 로비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아버님이 와서 행패 부리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돈을 주셨어요? 본인도 알아요. 이 정도 받았으면 군말 없이 물러나야 다음에 또 와서 뜯어낼 수 있다라는 그 수준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였고 동생들은 400, 500 정도. 그렇게 뜯기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옮길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어디서 일하는지 일절 말 안 합니다. 이 사람도 둘째 재수씨도 한두 번씩 다 당했고, 그러니까 막내 재수씨도 일절 말하지 말아요. 그 얘기를 너무 충격적으로 들어서 그 다음부터 시아버님이 부모님 뭐 하시냐 물으면 노신다고 했거든요. 저한테도 뭐 해서 돈 벌 거냐고 하면 그냥 아르바이트나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저와 형님들이 어머님 사준 액세서리와 금붙이를 발견하신 겁니다. 눈이 희번덕해서 가져가려는 걸 어머님이 처음으로 대들며 들이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들이 사준 거 건드렸다가는 그날이 바로 제삿날이라고 들이받으니 아버님도 좀 놀라셨던 모양이죠. 진짜 자식들한테 완전히 버려질 것 같았는지 그 액세서리들은 손대지 않았는데 문제는 포장지였습니다. 왜 액세서리 담긴 박스에 금은방 이름이 써 있잖아요. 모든 액세서리 박스가 다 같은 걸 보고 제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찾아낸 거죠. 저 진짜 귀신 본 듯 놀랐잖아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어서 오세요 하고 고개 들었는데 거기 아버님이 서 있어서 말이죠. 아버님!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응?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라 금은방에서 일을 하는구나. 어디 보자.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등록증에 있는 거 네 이름 아니냐? 너 아주 감쪽같이 시애비를 속였어. 너 세공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 둔 걸 그동안 까맣게 몰랐구나, 야.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더라고요. 남편에게 급하게 문자로 상황을 알리자 남편이 득달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며 전화를 흘끔거리자 시아버지가 비릿하게 웃으며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바쁘신데 내가 주책맞게 방해를 했나 보네. 그래, 내가 다음에 또 오마. 수고해라, 우리 예쁜 새아가. 그 말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제가 운영하는 금은방 근처로 시아주버님들과 시누이까지 모두가 모였어요. 다들 한숨 푹푹 쉬면서 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화를 냈다, 미안해했다, 슬퍼했다. 아주 자기가 다 정신없이 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내 식대로 할게. 다들 걱정 마세요. 여기 금은방이잖아요. 오히려 일반 회사나 건물보다 보안도 빡세고 저도 망치 다루는 여자라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도 이런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며 미안해하고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전화를 해서 아주 한바탕 우시더라고요. 내가 아주 상등신이다. 그걸 왜 박스째 둬서. 며느리들 마음이 고마워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둔 게 화근이었어. 미안하다, 아가. 이를 어쩌면 좋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버님도 뭐 설마 와서 집어가시겠어요?
돈 달라고 하시면 여기는 현금 거래가 없어서 가진 돈 없다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사실 그 말도 사실이기는 했습니다. 금이나 은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그거 다 신고 들어가고 출처가 분명한 거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이 맡긴 건 그람수까지 딱 정확하게 재서 활용하기 때문에 역시나 유리지갑입니다. 아버님이 뭘 하실 수 없을 거라는 건 제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역시 제 예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일단 혼자 오지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제 가게를 다시 찾은 아버님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천티촌티 줄줄 흐르는 여자였어요. 술집 출신인 게 온몸으로 티가 날 정도였는데 그것도 고급 룸사롱이나 하다못해 동네 주점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믹스커피 배달 다니며 웃음 팔고 자양 강장제 하나 받는 그런 류의 여자였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거들먹거리며 들어와 하신 첫마디가 글쎄 이거였습니다. 아이, 우리 꽃님이 여기 있는 거 다 아껴봐. 아이, 괜찮아. 이 가게 우리 며느리 가게야. 아이고, 시아버지가 청춘 사업하는데 며느리가 이 정도는 후원을 해야지. 우리 꽃님이 손가락 부러지게 무거운 반지 끼고 싶다 했지. 아, 이거 어때 이거? 오빵, 이거는 너무 잡스러운 게 많이 붙었다. 난 그냥 우리 오빠 정성만 있으면 돼. 아유, 오색 번쩍 보석 있으면 뭐해? 우리 오빠 마음이 무지갠데. 그 앞에서 어디 빛이나 나겠어? 난 그냥 우리 사랑처럼 순수한 이 순금, 이거면 돼. 소박하게. 이야, 우리 꽃님이는 진짜 어쩜 그렇게 혓바닥이 비단을 휘감았어. 에이, 예쁜 것 아주 예쁘다 이쁘다 하니까 이쁜 말만 골라서 하고. 그래. 일단 그럼 오늘은 이 오빠가 순수하게 금으로 싹 휘감아주고 다음에 우리 애기 보석 달자. 아잉, 오빠. 그렇게 설레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꽃님이 심장 떨려서 기절해. 이게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오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어이없어 웃는 거지만 그걸 구분할 줄 알면 이런 짓도 안 하겠죠. 제 웃음이 무언의 허락이라 생각했는지 아주 가게를 난장판을 만들며 이거 껴보고 저거 걸쳐보고 하더라고요. 양손에 반지를 5개 나눠 끼고 팔찌 3개, 목걸이 2개를 걸친 그 여자는 슬그머니 금거북이 하나를 쥐었습니다. 내가 사주에 물기운이 그렇게 부족하다네. 그래서 물에 가까운 짐승을 옆에 두면 복이 온대. 내가 복을 받아야 아버님을 내가 또 옆에서 잘 모시지. 안 그래? 어디서 가짜는 게 시어머니 질을 하려고 하는지 어이가 없어 그제야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또 눈치는 엄청 빠르잖아요. 제 반응에 셀쭉하더니 후다닥 일어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가자. 며느리가 이제 가라고 한다. 저기요, 달고 끼고 챙기신 거 두고 가셔야죠. 그대로 가실 거면 돈 내고 가시고요. 뭐? 너 미쳤어? 야, 너 지금 나 세컨이라고 무시해? 이 정도 붙어있음 실제적으로 내가 퍼스트야. 시어머니한테 예단 예물한다고 생각하고 곱게 줘도 모자랄 판에 이딴 식으로 시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 너 내가 오냐 했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어디서 돈을 내라 말아야? 너희가 내 용돈을 한번 챙기기를 했냐? 효도를 한 적이 있냐? 나 네 남편 금이야 옥이야 불면 꺼질까 쥐면 깨질까 노심초차 기었다. 그런 시애비한테 이깟 금부치 몇 개도 못 준다는 게 말이나 되냐? 너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형제간에도 보증은 서는 거 아니고 금값은 시세대로 돌아가신 조상이 와도 받아야 한다고요.
지금 반지가 총 5개, 한 돈 반짜리 있고 2돈짜리도 있고 세공 들어간 거라 5개 다 해서 400이고요. 목걸이는 더 비싸요. 금 중량이 많거든요. 목걸이 2개에 800. 팔찌는 그게 백금 도금한 거라서 금액이 좀 됩니다. 거기 박힌 거 큐빅 아니라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고요. 팔찌 3개에 450만 원입니다. 다 해서 1,650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시면 제가 원래는 안 되지만 5% 빼드릴게요. 이거 부가세 빠지는 거 아니고 저희 수수료에서 제가 희생하고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금값은 카드나 현금이나 차이 없고요. 제가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산기 두들겨서 앞에 내놓았거든요. 그러자 2 사람이 다 벙찐 얼굴로 눈만 꿈뻑거리며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북이. 아이고, 거북이를 빼먹었네요. 그거 거북이 속에 빈 거 아니고 꽉 채운 거라서 작아 보이지만 20돈입니다. 꽤 무겁죠? 지금 시세로 900이네요. 어휴, 총 한 2,550만 원 되는데 아버님 괜찮으시겠어요? 제 2번째 말에 잠시 멍했던 시아버지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신 모양이더라고요. 똥 싼 놈이 성을 낸다고 저한테 진짜 버럭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서 정확하게는 못 들었지만 시아버지 면상을 똥으로 만들었다느니 뭐 그런 얘기였어요. 돈 못 준다고 물건도 못 내놓는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다 그냥 나가버리려 하는 거 있죠. 내연녀도 달고 끼고 가방에 거북이까지 넣고는 그대로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금은방에는 꽤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은방에는 그중 남들보다 특출난 장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문 앞에서 셔터가 화랑 내려가는 거예요. 훔쳐서 달아나는 놈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혹시 그놈이 흉기를 들고 덤빌 수 있으니 카운터 바로 뒤에는 패닉룸처럼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밀실도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그 모든 게 작동이 되고 바로 사설 경비업체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요. 저 그거 평생 쓸 일 없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었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스위치를 눌렀어요. 빨간 경광등과 함께 사이렌이 귀가 따갑게 울리고 가게 앞에 셔터문이 확 내려왔어요.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비명을 지르며 놀라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카운터 뒤 패닉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2 사람이 제 멱살이라도 잡으면 그것 또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대한민국 경찰 진짜 멋있더라고요. 5분도 되지 않아 경찰차가 왔고 곧 사설 경비업체도 왔습니다. 저와 전화 통화를 해서 수동으로 사이렌을 멈추고 밖에서 셔터를 열고 들어왔어요. 내연녀는 너무 놀라 주저앉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경찰을 보자 냅다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난 잘못 없어요. 저 인간이 자기 며느리 가게라고 다 사준다고 해서 달고 껴본 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몸에 달고 가방에 챙겼던 걸 손 벌벌 떨며 내놓더라고요. 그래도 신고가 들어갔기에 둘은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갔죠. 연락을 받고 온 식구가 또 경찰서로 출동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가게인데 다 자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여전히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결국 제일 높으신 것처럼 보이는 분까지 나와 아버님께 나이값 하시라고 그거 절도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 후에야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끄러워 못 살겠다고 한숨이 쉬고 시아버지는 씩씩거리며 계속 저를 노려보셨죠. 자식들은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문자로 속 시원했다고 다들 응원하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글쎄 몸보신하라고 한우 갈비까지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날 이후 아버님은 저희 가게 앞에는 얼씬도 안 하셨습니다. 대신 저는 아버님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아야 했죠. 뭐 그것도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사랑받을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 대한 미움이 사방으로 튀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건 참 싫은 일이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머님이 그 타겟이었습니다. 며느리랑 쿵짝 맞아 남편 알기를 똥같이 한다고 욕먹는 건 일상이고 아버님의 남봉질도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온 식구 앞에서 어머님이 기절하는 대사건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어머님 생신 파티 때 말이죠. 남편 말이 어머님이 평생 생신을 챙겨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파티는 안 해도 미역국 정도는 끓여서 먹는 거 아니야? 요즘 환갑까지는 잘 안 챙긴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안 했어? 누구를 불러.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라도 하려 하면 그때마다 아버지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분위기 망치는 게 일인데. 그러면서 자기 생일에는 해외를 가고 싶다느니 용돈 대신 아지트 하나 구해달라느니 에휴, 그런 잡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모이는 걸 안 했지. 근데 이번엔 어머니 칠순이잖아. 3년 전 아버님 칠순은 크게 했다며. 아유, 그것도 진짜 악몽이었다. 아버지가 바람 폈던 여자들이 다 한복 떨쳐 입고 와서 아버지 두고 머리끄댕이 잡는 걸로 끝났잖아. 엄마 그날 이후로 두문 분출을 몇 달을 했는 줄 알아?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고. 세상에, 그 아버님 형제들은 왜 아버님을 안 말려? 작은 아버지랑 큰 아버지? 아이고, 동네 사람까지 온 아버지 칠순에 아버지 형제 자매는 안 왔어. 고모들은 인연 끊은 지 오래라 나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나마 연락하는 건 아버지 바로 위 형인데. 아, 우리 결혼식 오셨던 분? 둘째 큰아버지도 이제 아버지한테는 손 놓았어. 연락해봐야 돈 달라는 말만 한다고 한 4, 5년 전에 아버지 뺨 한 대 때리고 그 이후로 연락 안 하셔. 그렇구나. 뭐 사촌들끼리는 그래도 연락을 하니까 우리 통해서 소식은 들으시겠지. 여튼 그래. 남편 말을 듣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어머니 칠수는 곱게 멋지게 챙겨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님들에게 몰래 연락을 해서 007 작전처럼 슬그머니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알면 분명 아버님도 알게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우리끼리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칠순잔치라는 말도 않고 식사나 하시자고 큰아주버님이 모시고 나오기로 했고요. 저희는 고급 식당을 빌리고 나름 장식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하신 분이 은퇴한 가수거든요. 어렵게 그분께 연락을 해서 사정을 말하고 읍소하며 축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당일 저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것 같은 긴장감에 전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자식들만 있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허전할까봐 시간 되시는 사돈들도 모시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둘째 형님네 어머니, 첫째 형님 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형님들 부모님이 각자 사별을 하고 혼자 사시는데 동네가 비슷해서 친구처럼 지내시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같이 종종 어울리시고 저희 시어머니 사정 누구보다 잘하시니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 가수분 노래 듣고 어머니 우시고 감동 가득한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식당의 룸 문이 벌컥 열리며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나타나더라고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 이 고얀 것들. 내 마누라 생일잔치에 나를 빼. 이거 사돈들 앞에서 나를 친문계도 유분수지. 아이고 사돈들. 제가 이렇게 그지 같은 것들을 자식이라고 낳아 뼈 빠지게 키웠습니다. 아이고. 시아버지는 이미 조금 취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후식 전 한 코스만 남긴 상황에서 입맛이 뚝 떨어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큰형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귀신은 뭐하나, 저 화상 안 잡아가고. 그래, 내 팔자에 행복한 잔치는 무슨? 시아버지는 있는 대로 골질을 하며 룸 안으로 들어와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시아버지를 반기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죠. 그러니 또 그건 그거대로 뿔딱지가 났는지 그때부터 정말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더라고요. 둘째 사돈, 사내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사별을 한 게 언제인데 여전히 정조 지키고 그러고 삽니까? 그거 주기적으로 안 쓰면 병생겨요, 병생겨. 허허, 사돈께서 술이 좀 오르셨나 봅니다. 이거 안 그래도 저희는 뒤에 일정이 있어서 지금 막 일어나려던 차였는데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시간 보내시죠. 사부인,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아버지 성격을 익히 아는 첫째 형님의 아버지와 둘째 형님의 어머니가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더 길게 말 나눠봐야 득될 거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신 거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선을 아주 세게 넘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왜 두 분이 같이 나갑니까? 내가 눈치가 없었네, 눈치가 없었어. 둘이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 며느리들끼리 자매처럼 지내더니 진짜 자매가 되겠네. 하긴 뭐 요즘 세상에 겹사돈도 별일 아닌데 족보 개족보 되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하하하. 두 분 오붓하고 열정적인 시간 보내십시오. 그러자 그 두 사돈분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난리가 나더라고요. 두 형님은 물론 시아주버님들 얼굴까지 아주 하얗게 되며 난감함이 가득했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지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두 형님들이 서둘러 두 분을 모시고 나갔고 방 안은 빙하기만큼이나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른 채 망측하고 듣기 불편한 음담 패설을 늘어놓으며 혼자 킬킬거렸어요. 아들들이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한숨 푹 쉬며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엄마, 가요. 아휴, 비싼 밥 먹고 얹히시겠어.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기집애야. 가긴 어딜 가. 넌 이 기집애야, 그게 문제야. 네 엄마만 싸고 도는 거. 너 그러다가 네 남편한테 소방 맞는다. 기집애가 유순하고 나긋한 맛이 하나도 없어. 장서방은 대체 뭐가 좋아서 너랑 사는 거냐? 하긴 또 알아. 밖에서 나긋하고 유순한 애들 만나고 다닐지. 잘 살펴봐. 신우이가 일절 반응을 하지 않자 시아버지는 다음 타겟으로 아들 삼형제를 잡은 듯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함께 사랑을 나눈 대상이 100명이 넘는다며 이게 남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였죠. 그러면서 엄연히 며느리인 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집밥만 주구장창 손스럽게 먹지 말고 외식도 고루고루 해. 너희 인생 짧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아침 저녁으로 다른 애인을 기쁘게 해줬을 거야. 세월이 부성하다, 세월이 무상해. 나한테서 어떻게 이런 멍충한 것들이 나와서 이 마누라들한테 멱살 잡혀 사는지 진짜. 밖에서 힘 좀 쓰고 연습도 좀 하고 그래야 마누라도 찍소리 못하게 누를 수 있는 거야. 저 진짜 시아버지만 아니었어도 한 대 쳤을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만약 제 동생이 어디서 저러고 다닌다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가뒀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큰 시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 아버님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나가세요. 여기 아버지 올 때 아니에요. 그 미친 듯이 품으며 사랑 주셨던 그 여자들한테 가시라고요. 더 이상 저희랑 어머니 인성에 끼어들지 좀 마시고요.
시아주버님의 마지막 말은 눈물이 섞인 절규였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어이없어하며 똥싼 놈이 성내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펄펄 뛰며 아주버님에게 손찌검을 시작한 거죠. 그때였습니다. 잡채 그릇이 날아와 시아버지의 머리를 치고 댕 소리와 함께 떨어졌어요. 모두가 놀라 얼음이 되었습니다. 던진 사람은 시어머니였고 시아버지는 잡채를 옴팡지게 뒤집어 쓴 채 멍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등신이라 참고 살았는데 나이 40 넘은 내 새끼한테 네가 손을 대? 야, 꺼져.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뭐 이혼?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냐? 이 할망구가 미쳤나 진짜. 그때부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드는 시아버지를 아들들이 뜯어말리고 악에 받쳐 울부짖는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말렸어요. 저는 뒤늦게 부모님 보내고 들어와 이 난장판을 보고 놀란 형님들에게 브리핑하느라 바빴죠. 결국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아수라장이 된 채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생애 최초 이혼을 결심하신 건 자식들뿐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반기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일인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친정 쪽과 연락을 못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결혼 후 둘째 시아주버님까지 낳았을 때 첫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였습니다. 뭐 남편 말에 의하면 들킨 게 그때가 처음이지 그 전부터 쭉 시아버지는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형이 지금도 덩치가 좋잖아. 그나마 형수 만나서 10년 넘게 잔소리 듣고 살 뺀 게 지금 저 몸이거든. 한참 때 둘째 형 110kg도 넘었어. 태어날 때도 의사가 기전할 정도로 크게 태어나서 진짜 엄마 돌아가실 뻔했다고 들었거든. 다 죽어가며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 때문에 외갓집 식구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에휴, 다른 데도 아니고 병원 앞에서 다른 여자랑 입 맞추고 있다가 딱 걸린 거지. 병원 앞에서? 세상에. 난리가 안 나겠어. 당장 애 두고 나와라, 이혼해라 그랬는데 엄마가 싫다고 했어.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때는 그 어떤 거보다 아이들을 아비 없는 자식 만들기 싫었대. 그래, 어머님이 그러긴 하셨어. 자식들 봐서 참고 살았다고. 여튼 그날 이후 외가 쪽하고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셨지. 아버지는 자기가 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외가에서 자기 무시한다고 그 화를 다 엄마한테 풀고, 그래도 외할머니는 끝까지 엄마가 마음에 걸리셔서 외할아버지 몰래 연락도 하고 그러긴 하셨어. 나도 어렸을 때 밖에서 외할머니 보는 시간이 제일 좋았고 외할머니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나만 보고 싶어 하셨어. 왜? 다른 형제들도 외할머니한테 다 잘했을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아버지를 안 닮았잖아. 큰형은 얼굴이 아버지 빼다 박았고 둘째 형도 아버지 모습 더 많고, 그러니까 두 형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 남편 말을 들으면서 한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며 지옥불 한가운데서 자기 몸 태워가며 사는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어머니 친정 꽤 잘 살고 재산도 있는 편이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혼하고 자식 내때리고 들어가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집이었습니다. 그저 어머님 결심 한 번이면 되었는데 그걸 안 하고 세월을 보내며 고생했으니, 여튼 남편은 한숨을 쉬며 회한 어린 어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엄마한테 한 재산씩 주셨어. 사실상 우리 키우라고 손에 쥐어주신 거지. 엄마도 그 돈 진짜 목숨처럼 지키며 사셨다. 우리한테는 아낌없이 쓰셨지만 아버지 그 폐악 부리는 와중에도 그 돈은 아버지한테 절대 안 주셨어. 뭐 아버지는 모를걸.
엄마가 친정에서 돈 받은 거. 인연 끊었다고 생각할 테니. 그런데 순간 남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쎄한 느낌이 휘감았습니다. 남편도 말을 멈추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동안 아사무사하게 대충 생각했던 재산 부분이 확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저기, 그동안은 인연 끊었다는 핑계로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혼할 때는 다 밝혀지지 않아? 어라? 아이, 그렇겠네? 아이, 잠깐만. 이거 형들이랑 논의를 좀 해야겠다. 아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형들을 소집했고 형들 역시 아차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작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니 재산이 문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먼저 시아버지 쪽으로는 정말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평생 돈을 번 적은 없지만 그래도 형들 쪼고 자식들 쪼아서 어려움은 없이 펑펑 쓰고 살았거든요. 문제는 그 펑펑 쓴 게 다 흘러가는 돈으로 썼다는 거죠. 상간녀들 허용 채워주는 데 쓰거나 상간녀 남편한테 걸려 위자료 물어주면서 쓴 겁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꽃뱀한테 걸려 사기 분양을 당해 이중 계약한 집 때문에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도박판에 빠져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이 애들 아빠 감옥 보낼 수 없다고 구제해주면 한 달 정도는 반성하는 척 했대요. 그러다가 다시 나가서 쓸데없이 돈 쓰고 들어오고 날려먹고 오고의 반복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좀 달랐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은 전세 끼고 집 한 칸 샀다가 그걸 다시 온전히 구매해서 월세로 돌리며 불렸습니다. 몇 년 월세 모은 돈으로는 또 집 한 칸 사고 그걸 다시 월세로 돌리고 하며 결국 꼬마 빌딩 두 채를 소유하게 되신 거죠. 그 외에도 주식, 펀드, 연금, 저축, 적금에 다양하게 현금을 모으셨고 금값 떨어질 때마다 사두신 금도 있었습니다. 물려받은 것으로는 그렇게 재테크를 하시고 어머님 당신도 평생 한 번도 놀지 않고 일을 하셨고요. 자식들이 독립해서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거의 쓰지 않고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재산을 다 정리하니 얼추 30억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사실 좀 놀랐어요. 자식들은 너무 기막혀하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엄마, 이 돈이 있으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 엄마 나이 이제 70인데 1년에 1억씩 쓰고 가도 100살까지 쓸 돈 있으면서 왜 그랬어? 자식이 뭐라고? 엄마한테 좀 투자하고 엄마 행복하게 살지. 신우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자식들 모두의 마음이랑 같았습니다. 돈 30억이 있는데도 이렇게 슬플 수 있나 싶게 어머님이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할 시 이 돈을 시아버지와 나눠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물론 귀책 사유가 아버님에게 있고 제가 봐도 참 고생하면서 사신 건 알겠는데 워낙 혼인 기간이 길어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5대5 판결이 납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모두 펄쩍 뛰었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아버님에게 간다는 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었거든요. 오죽하면 시아버님이 차라리 어머님 쓰실 것만 조금 남기고 다 기부하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심각하게 자식들에게 상속할 것을 먼저 상속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된 재산을 최소화한 후 한번 이혼 소송을 해보자는 거였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금액을 물려주고 이혼할 경우 재산을 빼돌리려는 목적이 보인다고 판결이 나기도 한다나요? 물론 그간의 기록을 보면 8대2로 나누라는 판정이 난 적도 있고 7대3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판례를 믿고 그냥 진행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동안 어머님이 이혼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으셨다는 점도 걸리고 여튼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입을 좀 다물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라리 이 상황을 모르면 일 처리가 좀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생하며 사는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게도 자기들이 살 길은 끈질기게 찾아내더라고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온 가족이 고민을 하다 기분 전환 겸 밥이라도 먹으려고 모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대체 우릴 지켜보고 있는 건지 어디서 알고 또 나타나서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아주 알토란같이 돈을 모아두셨던데 내가 말년에 복이 터졌다. 나야 가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지. 근데 뭐 어쩌겠어. 마누라가 혼인은 종료하고 새 삶을 살고 싶다는데 응원해야지. 그 대가로 10억이 뭐야. 15억이나 주겠다는데 내가 눈물을 머금고 보내준다, 보내줘. 누가 준대? 당신 줄 바에야 서울 상공에서 내가 그 돈 뿌리고 말지. 어허, 평생 법 지키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어디 받고 싶어서 그래. 법이 그렇다잖아, 법이. 그리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세모는 뜨고 다 보는 거, 조만간 후회한다. 내 유산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잘해. 내가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 옛일은 있고 지금부터 나한테 하는 걸로 판단할 테니까. 하하하하하. 그때였습니다. 예전에 제 금은방에 와서 온갖 난리를 치고 갔던 그 꽃님인지 꽃분인지 하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어머 오빠, 말만 금방 하고 온다더니 왜 날 그렇게 기다리게 해? 기다려야지. 우리 꽃님이 세계 일주 시켜줄 돈 받아내는 자리인데. 나 너무 신나. 오빠, 우리 세계여행 갈 때 입을 옷은 좀 미리 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는 그런 센스가 아주 뛰어나. 내가 널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우리 꽃님이. 시아버지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그 여자의 허리를 감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시어머니에게 멍멍이 소리 한마디를 내뱉더라고요. 재산부터 먼저 정리해주면 굳이 소송 안 하고 빨리 합의해주고, 아니면 아주 알토란같이 다 받아낼 테니 알아서 행동해. 마치 그 돈이 벌써 자기 통장에 꽂히기라도 한 듯 거들먹거리며 나가는 뒤통수에 뭐라도 던지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집을 좀 나오시는 게 어때요? 저는 시아버지의 행태를 보다가 어머님께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집을 나오라고? 지금 꼬마 빌딩 꼭대기 살림집 한 달째 비어 있다면서요. 전세 안 나가서. 어머님이 거기 들어가시고 그 집 나오세요. 지금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이혼 서두르시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아요. 뭔가 증거를 더 모으거나 하다못해 주변 사람 연판장이라도 저희가 모아서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제 얘기에 큰 시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하긴 아버지 성질에 당장 들어올 돈인 것 같은데 이래저래 늦어지면 아마 조급증 날 거야. 본인이 먼저 한 2, 3억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엄마, 재수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풀에 지쳐서 그냥 협의하겠다고 안달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어때요? 엄마, 그동안 마음 너무 힘드니까 재수 씨 말대로 다른 데서 좀 사시고. 시어머니도 곰곰 고민하시더니 제 말대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면 좋겠다. 지긋지긋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당장 짐을 싸서 집을 옮기셨어요. 아버님이야 집에는 훔쳐갈 거, 집어갈 거 필요할 때만 오시는 분이니 어머님이 없는 것도 모르셨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점점 조바심이 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왜 이혼 안 하냐고 폐악 부리는 전화를 하다가 집에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걸 보고는 자식들한테 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빼돌렸냐서부터 내 돈 먹튀한 거냐까지 어이없는 얘기로 화를 내다가 곧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큰아주버님 말대로 10억만 주면 당장 이혼한다 해서 5억으로 확 반이 깎이고 다시 3억이 되더라고요. 변호사가 헛웃음을 지으며 슬슬 정리 들어가도 될 것 같다고 한 그쯤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이 의뢰한 변호사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피싱이거나 아버님이 꾸민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상황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 아버님이 맞았습니다. 사인은 실족사였습니다. 그 아버님이 만나는 사람 중에 꽃님이라고 하세요. 그분 본명이 화숙이인데 남편이 주먹 쓰는 사람입니다. 하필 그런 사람 아내랑 바람이 나셔서 죽지 않을 만큼 맞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목격자 말에 의하면 포장마차에서 자기가 원래 수십억 부자라고 이 원수 다 갚아줄 거라고 소리 질렀다는데 여튼 그 이후에 취한 채 걷다가 다리에서 실족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표로 큰 시아주버님이 시신을 확인했고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어요. 놀랍게도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찾은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화기에 있는 1,7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제히 부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딱 11명이 연락 오더라고요. 진짜 죽었냐고, 그럼 자기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이죠. 고인의 죽음은 슬퍼하지 않으며 돈 걱정만 하는 그 사람들만 남은 아버님의 말로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3일장이나 치를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님이 고집하셨어요. 끝까지 속썩이는 인간,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서 입 막아야지. 귀신 돼서 자식들 들러붙을 인간이다. 사구제도 아주 비싸게 차려줄 거야. 먹고 꺼지라고. 그 회한 어린 어머님 마음이 한켠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두 분이 오시기는 했네요. 시아버지의 두 형이었습니다. 두 형은 시어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은 이제 영영 잊고 제사상도 생각 마시고 훌훌 사십시오. 그동안 미연하고 면목 없었습니다. 화장터는 우리가 맡을 테니 재수 씨는 여기까지 하세요. 저희가 면목이 없어 그럽니다. 그렇게 그 두 분은 장례 마무리를 하고 아버님 유골도 당신들이 수습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곰곰 고민하다가 화장터까지 따라가지는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아주버님을 비롯한 삼형제만 동행하기로 하고 시누이와 며느리들은 어머님과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말을 들어보니 화장장에서도 두 형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장지를 물었더니 쓸쓸하게 일이 대답하더랍니다. 그래도 내 동생이니 우리 가족 납골묘에 같이 넣으려고. 원하면 위치는 알려주겠지만 이딴 인간 압이라고 찾아볼 이유는 없지 않겠냐. 괜히 알면서도 안 간다는 부담 안고 살지 말고 모른 채 살아. 오래전에 집 나가 비명 행사했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어디 뿌리거나 버려지는 건 아니니까 마음엔 두지 말고. 그러면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시아주버님에게 전해줬대요. 그 안에는 3천만 원과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모두 기부하셨고요. 좀 찜찜하기는 하지만 하늘에서도 도저히 참기 힘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좀 멍하셨는데 요즘에는 다시 회춘하신 듯 피어나고 계세요. 조만간 전 식구가 다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요. 아주 호화스럽게 행복하게 다녀올 계획이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